먼저 우리 한학자 총재님의 자서전 가운데 제가 조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문선명 총재님과 나는 분단을 끝내고 남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성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냉전을 종식시키는 일에도 뛰어들었습니다. 1990년 고르바초프를 설득해 소련 연방의 해체를 유도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91년에는 김일성 주석을 만나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완화시키고 통일을 위한 교류의 물꼬를 텄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국제사회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193개 국가의 평화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와 같은 세계적인 신문을 세워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밑거름을 바탕으로 121개국 나라가 참가하는 피스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힘을 결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모든 나라가 자국의 유엔 사무국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 대회를 통해 한국의 유엔 사무국을 개설하는 것이 꼭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유엔 본부에서도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과 비무장지대의 제5 유엔 사무국의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나아가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북 통일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놓고 볼 때 다 궁금하신데요.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이미 성화하셨지만 생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북한 동포를 더 사랑하고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남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통일은 오늘 밤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 남북 통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의 뜻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 이 통일준비 국민위원 운동을 시작하라고 한 것은 올해부터 한 게 아니라 201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도대, 시군구 대회까지 다 하면서 우리가 100만 명의 회원을 그때 다 신청서를 받고 그런 숫자가 있지만 그동안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지금 한반도 상황이 정말 신냉전의 구도가 심해지고 있고 특히 북한의 그런 도발 의지가 강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북한은 통일을 안 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북 통일을 염원하면서 북한 동포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동포들이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통일의 길이라고 하는 우리 참 어머님 한학자 총재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받들어서 본격적으로 다시 통일준비 국민위원 운동을 지금 국민운동으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통일운동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서독이 동독을 끌어안는 가운데 정부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들이 서독의 지자체가 동독의 지자체와 자매 결연을 많이 맺어서 집중적으로 자매 결연지를 도운 것입니다.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도 그러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할 때가 됐다. 통일이 됐을 때 갑자기 어떤 통일을 준비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시도, 시군구까지 우리가 도와야 할 자매 결연지를 미리 정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양시가 도와야 할 곳은 북한의 개풍군입니다. 개풍군. 여기 이 지역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정말 어떤 통일의 문이 열린다 그랬을 때 우리 고양시는 가까운 개풍군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운동을 할 수 있다면
북한 동포의 마음을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독일 통일이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고르바초프가 소련 군대를 30만을 주둔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베를린 장벽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통일을 이룬 결과는 한 서독 사람처럼 잘 살고 싶었던 동독 사람들의 강한 열망이 통일을 이룬 겁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의 마음 가운데는 대한민국으로 통일하고 싶은 열망이 아주 큽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었다기보다도 대한민국 땅에 와서 그 가족을 잊지 않고 그 고향집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돈도 보내고 도와줬던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큰 역할을 이미 한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천운이 베를린 장벽이 어느 한순간 무너지듯이 이 한반도에도 그런 천운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개풍군을 돕자. 이렇게 준비된 통일준비 국민위원들이 많이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는가. 어떤 정부가 되든 간에 이 정부가 들어서든 저 정부가 들어서든 우리는 그거에 관계없이 정말로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는 국민운동은 반드시 이제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어른들은 정말 통일은 100% 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지만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걸 발표한 걸 보니까요. 지난해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통일 필요하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은 24%, 잘 모르겠다 14%, 통일 꼭 할 필요 없다 61%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젊은이들이 통일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고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어른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 또 손자들에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통일이 꼭 해야 돼 라는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꼭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이 참 하나로서 같이 살았던 민족인데 5천 년 동안 이제 70년 동안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이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10분 가운데 8분은 자기 가족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생사도 모릅니다. 그저 10명 중 2분이 겨우 어떻게 파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몇 차례 못 해봤고 만날 때 겨우 한 100명 정도 만날까요? 겨우 그것 가지고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할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철수하면서 무조건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노동을 시켜야 될 젊은이들이 필요하니까. 그냥 갑자기 하룻밤 자던 도중에 끌려갔습니다. 이 부인 되시는 이순규 할머니는 그 남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65년을 기다렸습니다. 혼자 수절하면서 남편의 구두를 닦고 그때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65년 만에 그리고 정말 만났죠. 이 남편 되시는 어르신이 되게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북한 가서 결혼을 하셨으니까 다시. 근데 아내는 결혼했을 줄 알았는데 자기를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참 이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아들은 아버지가 떠날 때 태어나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정말 어머니 그 태중에 있던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이번에는 딸이 정말 90세 아버지를 만나는 모습인데 3일 후면 또 헤어지는 거잖아요.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누가 북한 정부가 돌아가신 기일을 알려줄 것도 아니니까 언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피난길에 이 아들, 4살 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67년 만에 만난 겁니다. 92세 어머니가.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처음에 볼 때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보다도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그 아들도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일 뿐입니다. 참 볼을 비비는 정말 이 어머니의 이런 모습, 또 부부가 만났지만 또 3일 만에 또 헤어져야 되는 이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장 통일은 안 되더라도 남북한 위정자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산가족 상봉의 길만큼은 열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메시지를 이 정부에게도 북한 동포들에게도 우리가 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분단 74주년이고 정전협정 71주년이니까 강산이 7번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북한군은 올해 새해 시작부터 서해상으로 200여 발의 포사격을 통해서 새해 시작부터 긴장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 다음 날 약 400발에 달하는 포사격을 가함으로써 우리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음속의 5배, 마하 5의 속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사드로도 못 막습니다. 어떻게 북한이 이런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북한의 기술인지 아니면 러시아가 흘려준 기술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해킹했는지도 모르겠죠. 어찌됐든 간에 김정은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무기 체계를 보여주면서 남조선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남한은 동족 관계가 아니고 교전 중인 제1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시에 핵무력까지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서 남조선을 평정하겠다, 점령하겠다, 이런 얘기를, 협박을 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난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며 적대적인 교전국이다.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남북 관계를 하는 기구들을 다 없앴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제가 2018년 평양 갈 때 이 단체, 이 기구를 통해서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피스로드를 협의하러 갈 때. 없어졌어요. 이제 나는 누구하고 상대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민족경제협력국 없어졌습니다. 금강산 국제관광국 없어졌습니다. 그 외에 대남기구 다 폐기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참 북한하고 관계를 참 좋게 하면서 경의선 철도 났잖아요. 그래서 도라산역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통일되면 우리 그 철도로 평양이나 신의주까지 갈 수 있는데, 그때 만들어서 연결했던 철도 다 뜯어냈습니다. 네, 통일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조국 통일 3대 헌장탑도 철거했습니다. 조국 통일 3대 헌장탑이라는 건 3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탑이에요. 그러니까 개성에서 고속도로 타면 평양 서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옵니다. 거기에 딱 언덕에 이렇게 탑이 있는데 두 여성이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게 조국 통일 3대 헌장탑인데, 첫째 의미는 김일성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탑이. 두 번째는 김일성이 주장한 통일 강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 탑이.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의 통일 방안인 고려 민주 연방제 통일 방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3가지를 담은 이 탑을 누가 만들었느냐? 김정일 위원장이 아버지의 통일 의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이 탑을 손자라는 사람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탑이 이 옆에 그 전시실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기념관. 그 안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런 돌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면으로 양쪽에. 여기 보면 통일된 조선의 만세, 제1한국청년동맹, 조국통일성업에 특색 있게 기여하자, 조국통일 3대 막 이게 누가 보낸 거냐면 세계 각곳의 친북 세력들이 돈을 보내거나 돌판을 직접 들고 오거나 어찌 했던 간에 이 탑을 김정일 위원장이 만들 때 전 세계의 친북 세력들이 다 동참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탑을 없앴다는 것은 이건 그냥 북한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곳의 친북 세력들도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아니 우리가 조국 통일을 위해서 바쳤는데 그것도 어디 갔어? 이렇게. 실제로 위성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다면,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이 가운데 있어야 될 동그란 원에 있던 탑은 사라졌습니다. 진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왜 그러면 이렇게 남북 관계를 단절하려고 그런가? 애국가의 첫 마디에 나오는 북한의 첫 소절이 삼천리 강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삼천리라는 건 뭐죠? 북한만 삼천리 아니잖아요. 남북한을 다 합쳐야 삼천리잖아요. 그 말도 애국가에서 빼버려가지고 온 세상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좀 황당한 거예요. 통일이란 말조차를 쓰면 잡혀가요. 그 유명한 현송월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통일 통일이여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 부르면 잡혀갑니다. 지금 통일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북한 주민들이 굉장한 멘붕에 지금 빠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가져야만 한류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인민들이 핸드폰을 몇 대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600만 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북한 인구 2,000만, 2,200만 잡으면 뭐 4명 중 한 5명 중 한 사람은 핸드폰 들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체제 비판은 못해도 정보는 실시간 다 공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북한도 그걸 막기 어려워요. 그런데 애들끼리는 다 서로 한국 드라마 몰래 서로 믿는 친구들끼리 돌려보고 또 한국 노래 좋아하고, 그래서 지들끼리 모이면 한국 노래 한 곡 좀 불러야 깨인 사람입니다. 우리 옛날에 영어로 노래 한번 탁 부르면 와 그러잖아요.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장이 큰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래서 못 보게 하려면 더 강력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고등학교 애들을 노동교화형 12년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그 한국 드라마, 노래 이런 거 듣고 친구들에게도 줬다는 것 때문에 12년의 노동교화형을 감옥을 가야 돼요. 이걸 다 방송으로 뉴스로 보도하니까 다 겁먹죠. 근데 겁먹으면 안 할까요? 그래도 합니다. 한 탈북민 여성이 어렵게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그 국정원 그 요원을 이제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뭐였냐면, 저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천국의 계단 어디까지 보고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재밌는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드라마 보던 것도 궁금한 거예요. 우리도 뭐 용의 눈물 볼 때 생각해 보세요. 막 금요일만 되면 그거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며칠 전에 평양은 아닌데 다른 지역에서 이 학생들이 이게 막 돌려봤다. 그래서 뭐 30명이 채용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공개 채용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루머는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애들이 노동교화형 12년에 처해진 것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럼 김정은은 지금 뭘 하는 거냐? 완전히 북한을 공포 속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기의 우상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본인의, 그리고 지난번 당 간부 회의에서 보니까 모든 당 간부들의 이 가슴에 달고 있는 배지에 김일성, 김정일이 아니라 김정은 배지를 달고 회의에 참가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위상을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의 위상에 그 이상 가는 자리에 내가 당당하게 서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가 뉴스로 다 보셨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가운데 포탄이 부족한 그 상황에서 북한의 포탄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또 전쟁 아직 안 끝났는데 자기한테 포탄 줄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군사 동맹 체제를 이렇게 맺었잖아요. 그래서 상호 공격을 받으면 참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듯이 북한과 러시아가 그런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세계 전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 때 러시아가 과연 북한 때문에 미국과 전쟁을 할 의사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북한 때문에 러시아와 전쟁을 할 의사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또 생각해 봅니다. 이 체제가 굉장히 위협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러시아가 미국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의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북한 동포들이 동의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제가 94년부터 99년까지 남북 대학생 세미나를 모스크바하고 북경에서 5차례를 했어요. 그때 왔던 학생들이 정말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평양 외국어대학, 김영직 사범대학, 이런 대학에 정말 학생 위원장들이 다 온 거거든요.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금강산에 갔더니 금강산을 전체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그때 왔던 학생이었고, 어느 날 TV를 보니까 권오웅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장관급 회담을 하러 만나는데 그때 왔던 학생이에요. 또 어느 날 보니까 박재규 장관하고 북한의 정금철하고 같이 제주도에서 장관급 회담하는데 바로 옆에 딱 붙어 서 있는 유경철이라는 친구도 그때 왔던 친구예요. 저하고 4번을 파트너를 같이 했던 친구인데, 그때 솔직하게 제가 얘기한다면 그때 북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대한민국 학생들도 같잖아요. 이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차이냐면 저는 최소한 10배 차이 난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북한은 어찌됐든 간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50대 후반, 중후반, 지금 60대 초? 이 정도의 지금 북한의 최고 엘리트가 돼 있을 거예요. 제가 평양 들어갈 때 2018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에 평양 가서 9.19 합의했잖아요. 그 뒤에 마지막으로 평양 간 사람이 대한민국에선 접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갈 때 뭐라고 이 당국자가 저한테 얘기하냐면, 송 선생님, 그래서 아니 우리 당에 송 선생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북한에서 왜 나를 알지?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왔던 그 엘리트 학생들이 지금 북한의 당 간부로 있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아, 그것밖에는 답이 없구나. 그런데 그때 제가 만나고 알았던 그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던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조금 식었어도 통일을 안 하겠다는 김정은을 지지할 수 있는 마음은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린 세대 또 장마당 세대 김정은 지지하지 않죠? 존경하지 않죠? 또 통일도 안 하겠다는 김정은을 그나마 기성 그 어떤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세대조차도 이해를 못할 텐데 이게 나라가 제대로 갈까 걱정스럽죠. 솔직하게 우리한테는 걱정이 아니라 뭔가 기회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독일 언론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자이통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FHZ라고 이렇게 제 약칭에 써 있는데요. 뭐라고 무슨 기사를 냈냐면 1971년 동독이 썼던 정책과 지금 북한의 정책이 똑같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동독이 서독을 향해서 통일을 굉장히 강조하다가 경제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동독이 서독을 끌어안고 통일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 유지가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독도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통제했다는 거예요. 독일이라는 표현도 쓰지 못하게 하고 서독하고 동독이라는 표현만 쓰게 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독일이 두 개의 국가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이 왜 긴장을 조성하고 왜 이렇게 자꾸 남남이라고 하느냐, 별개의 국가로 가자 이겁니다. 통일할 능력은 없고 이제 자기들의 체제, 김일성 일가가 계속해서 끌어갈 수 있는 국가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통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때 과거의 동독이 북한과 같은 행동을 취했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독일은 통일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학자 총재님께서 지난해 우리가 2027년을 목표로 남북 통일의 어떤 천운을 몰아와야 되는데 아니야, 2년을 앞당겨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비전 2027 이렇게 외치던 구호를 비전 2025로 앞당기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께서 참 평생을 정말 남북 통일이라는 곳에 정성을 들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여름에 저도 전혀 몰랐는데 한학자 총재님께서 조용히 강화도에 그 망향대가 있잖아요. 북한 땅을 바라보는 거기를 가신 거를 알게 됐어요. 나중에 거기 가셔서 참 이렇게 눈물 많이 흘리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문선명 총재님의 고향도 평안북도 정주죠. 한학자 총재님의 고향도 평안남도 안주입니다. 그때 평양 가셨을 때 문선명 총재님의 고향 정주는 두 분이 가셨잖아요. 그런데 안주는 가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학자 총재님도 얼마나 고향을 한번 가볼까 걱정 얼마나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정부가 제가 갔다 온 그 뒤로 평양에서 우리 한학자 총재님에게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오시라고 하는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딱 한 분만 가실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한학자 총재님은 자기 개인의 어떤 뜻을 위해서 고향을 가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가시고 싶어도 그런 뭔가를 준비해서 가지 않으면 그런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참 가시지 못하고 눈물 흘리면서 북한 동포를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학을 잘 아시는 분들은 빅터 차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말 교수를 아실 겁니다. 이분이 정말 미국의 싱크탱크의 아주 최고의 전문가고 한반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북한학으로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한 말이 뭐냐면 한반도 통일은 독일처럼 갑자기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그렇게 얘기 잘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부이건 간에 한국은 통일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그럴 때 북한 주민의 마음은 이미 경제 강국인 한국으로 가길 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이 얘기를 빅터 차가 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아요. 우호적이지 않아요. 의외로 중국은 남북한이 그 어떤 북한의 변화가 오더라도 다시 두 개의 국가를 지향할 거라는 거예요, 빅터 차 얘기는. 그러나 이번에 미국은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여기서 멈추면 결국 분단 체제가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인을 안 한 거잖아요. 정전협정 사인을 안 하고 끝까지 나는 싸우겠다고 하니까 미국은 가고 싶고, 여기 대통령은 자꾸 싸우겠다 그러니까 절충해서 나온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으로 많지 않지만 그래도 2, 3만 명의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 있는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쟁 없이 산 겁니다. 왜? 북한이 전쟁하면 미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6.25 전쟁 때 미국은 정전협정 맺어놓고 어떻게 보면 그냥 빨리 가버렸어요. 더 여기서 수렁에서 빠져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70년 동안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만들어서, 핵미사일 만들어서 뉴욕까지 쏜다느니 막 이래갖고, 실제 한 번은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으로 오인이 돼가지고 하와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온다고 사이렌이 불어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북한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왔잖아요. 항상 외교의 어떤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그래서 뭐냐면 이 빅터 차의 얘기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의 70년 동안 시달린 미국이 이번에 한반도에 어떤 통일의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한국 정부를 북한까지 확장하게 할 것이다. 그래야 다시 70년 동안 북한에게 또 고통당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대단히 우리에게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통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독일의 통일처럼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께서 어떻게 해서 냉전 종식에 크게 기여했고 독일의 통일에도 어떻게 기여하셨는가, 그리고 한소 수교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 국민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90년에 세계 지도는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월남이 적화 통일됐어요. 그냥 미국은 이제 월남이라는 베트남에서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겁니다. 6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니까. 그런데 이 빠져나오려면 어떻게든지 남북 베트남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신저가 미국에서 남베트남, 북베트남, 그리고 남베트남 안에 있는 인민해방전선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미국까지 사자가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남베트남은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미국 빠져나가면 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정말 또 일을 했냐면 키신저가 유럽의 12개 국가의 외교부 장관들까지 다 사인하게 만들었어요. 대단한 사인이죠. 그러면 완벽한 평화협정이죠. 그러면 전쟁 안 나야 되죠. 그러나 미국이 그 협정 맺어주고 빠져나가는 순간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전쟁을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습 남침을 했고 40일 만에 적화 통일이 됐습니다. 평화협정 가지고, 종전선언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족하다면 세계 최고의 강국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맞다.
동의하시죠? 월남 패망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좋은 줄 알았던 거예요. 땅도 나눠주고 다 같이 계급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해대니까 그럴듯하죠. 그러나 실제 공산주의를 당해 보니까 그곳이 지옥인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이때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대한민국은 월남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120만이 운집하는 구국 세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연합의 선교가 60개국 정도에 나갔었나 봐요. 그때 거기에서 전도된 외국 청년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어깨띠를 두르고 메가폰을 잡고 막 시내에서 여러분 여의도로 모이십시오,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사인 많이 해주고 엄청나게 많이 정말 동참을 해서 100만 이상이 운집하는 정말 이 대회가 일어났기 때문에 김일성이 대한민국은 이거 만만하게 이게 되는 곳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승공연합을 창설해서 일본의 공산당과 맞서 싸운 것이 우리 가정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 총재님은 이제 미국을 중심하고 국제공산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30만이 운집하는 대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50개 주를 정말 햄버거 먹어가면서 순회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국에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은 미국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자유세계를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은 미국을 축복했다. 미국은 건국정신으로 돌아가서 자유세계를 지키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정말 열광하고 이 운동에 많은 동참을 했거든요.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까지 문선명 총재님을 초청했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한국분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는다는 거, 그만큼 열심히 이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아이젠하워 대통령과도 그러시고. 근데 이 문선명 총재님이 국제 공산주의 세력으로 볼 때는 가장 이 적이에요. 그래서 테러도 암살도 2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교황과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문선명 총재님이 국제 공산주의의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 총재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서 추방하고 싶은 게 국제 공산주의의 목표입니다. 그때 마침 우리 선교 기금 맨하탄 은행의 계좌에 이자에 대한 세금 $1,000 정도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세금이 누락됐다는 걸 딱 캐치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정치 공산당 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좌경 국회의원들, 그런 세력들이 문선명 총재님을 기소했습니다. 배심원죄로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18개월의 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셨으니까 안 가면 돼요. 그러나 미국의 기반을 잃어버리면 국제 공산주의와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 총재님은 가십니다. 가시고 그날 감옥에 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에 그 울고 있는 식구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제부터 세계 선교 본부는 덴버리 감옥이다. 이 말씀을 하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시카고 대학의 세계평화 교수협의 카플란 박사를 불러서 뭐라 하냐면, 소련을 상대로 소련 연방이 70년 안에 무너질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세계적인 학술대회를 하라고 합니다. 이 카플란 박사가 2번이나 거절해요. 선생님, 총재님, 제가 당신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소련 연방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이때 이게 불과 10년도 안 돼서 붕괴된다는 얘기를 학자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3번째 만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이분을 한학자 총재님께서 이스트 가든 자택으로 불러서 간곡하게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걸 처음 알았어요. 한학자 총재님으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역사가 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대회가 진짜 됐습니다. 10년 넘지 않아 붕괴될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갔으니까 소련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댄버리 감옥에 가시기 전날 그날 밤에 무슨 지시를 하고 있냐면 세계 대학생들을 베를린으로 가서 장벽을 붙들고 독일 통일을 외치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젊은 청년들이 전 세계 70여 국의 3,000명의 대학생들이 베를린으로 다 갑니다. 한국에서도 갔죠. 그 가운데 검정 옷 입은 사람은 아들입니다. 문선명 총재님의 장남. 총재님은 가실 수 없지만 그 아들이 그 회장으로서 이렇게 대표로 나갔는데 테러의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맨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행진하는데 보호를 해야 되니까 비슷하게 생긴 한국 대학생들이 다 앞으로 같이 나와서 걷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도 외국 사람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듯이 서양 사람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기 북을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 이 대학생이 바로 접니다. 정말 그 베를린 장벽에 도착해가지고 그 155km예요. 어마어마하게 높고 두께는 얼마나 높습니까? 그 155km의 장벽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솔직히 안 들었어요, 저는. 그러나 어떻게 정말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 참부모님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외치라고 했기 때문에 딱 그 외쳤는데, 야, 놀랍게 2년 뒤에 89년 11월 9일 저녁 6시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1년도 안 걸리고 329일 만에 통일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인간적인 노력 또는 대통령이 가서 무슨 9.19 합의를 맺고 판문점 선언을 하고 이래서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빅터 차가 얘기하듯이 통일은 갑자기 올 수 있다 이겁니다. 한반도에. 그러면 이 갑작스러운 어떤 통일의 조짐이 오고 우리에게도 1년 내에 그런 통일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준비가 돼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그나마 박근혜 정부 때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이유가 왜 만들었냐면 바로 우리가 국민연합이 한학자 총재님의 뜻에 의해서 통일준비국민위원들을 전 시도 시군구까지 조직을 해 나가는 걸 보고 청와대 수석이 그 자료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 뒤에 6개월 뒤에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50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넘버원으로 선정된 것이 국민연합입니다. 왜? 통일준비운동을 한 곳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사무총장이고 회장은 서령수 회장님인데 그 50개 단체를 모아놓고 주제 강연을 누가 했냐면 서령수 회장님이 한 겁니다. 정부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사라지고 다음 정부 들어와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무도 그 얘기 꺼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학자 총재님이 다시 길을 들어라. 지금 우리가 먼저 나서야 국민도 알고 나라도 준비를 다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독일 그 당시에 서독의 총리가 헬무트 콜이죠. 그분은 통일 독일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통일 독일의 아버지라고.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89년 11월 9일 저녁 6시에 베를린에 없었습니다. 독일 땅에 없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바웬사 대통령하고 저녁 먹다가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급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는 여기 손 붙잡고 축하하는 이 모습은 그날의 사진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15 광복했을 때 광화문에서 이 만세 부르는 그 사진이 8월 15일의 사진으로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8월 16일의 사진입니다. 8월 15일에 우리는 만세 부르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했지만 우리가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끝낸다 그랬지 자기들이 항복한다는 말을 쓰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서
해방된 날에 만세 못 부르고 그 다음날 부른 나라예요, 우리가. 그 헬무트 콜도 얼마나 충격입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데 그 다음 날에야 여기를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이 옆에 앉은 그 비서가 독일 통일 329일이라는 책을 써서 제가 그걸 읽다 보니까 이 헬무트 콜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냐? 역사가 기회의 문을 조금 열어주었고 우리는 재빠르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 인간적인 노력도 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헬무트 콜의 얘기는 역사가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기회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독일에게. 그런데 활짝 아닙니다. 조금 열어주었는데 우리는 재빠르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서독 국민들은 동독 국민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고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비어있으면 그 방을 도와주고 돈이 없으면 돈을 또 빌려주고 차가 2대 있으면 차를 하나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동독 국민을 끌어안았어요. 그러니 좁은 문이 열렸지만 그 서독 사람들의 마음이 읽혀졌고 서독의 지자체들이 동독의 지자체를 돕는 자매결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1년 안에 동독 사람들의 마음이 서독으로 향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2010년이었나요? 그때 그 연평도에서 북한이 포사격했잖아요. 그죠? 정말 그때 4분이 사망하고 많은 분이 다쳤습니다. 한 20여 분이 다치고. 근데 다행이었던 것은 그 시간이 쾌속선이 접안되는 시간이에요. 부두에.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 타러 나간다, 또 짐 받으러 온다고 다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사람이 많이 안 돌아가시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쾌속선 한 대가 그 연평도로 들어갔어요. 그때 기자들만 갑니다. 방송사 기자들. 왜냐면 취재하러 가야 되니까. 그때 제가 통일교육신문의 대표였기 때문에 제가 그 배를 타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불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 연평 초등학교 그 교실 그 맨 바닥에 11월 한참 뒤니까 굉장히 추웠어요. 거기서 코트 그냥 껴안고 일주일을 제가 거기서 지냈는데 정말 저라도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의 뜻을 아는 그 우리 가정연합의 제자 하나, 식구 하나라도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갔던 거예요. 그런데 3일째가 되도록 대한민국 국회에 어떤 북한에 대한 성명서가 안 나와요. 당일로 미국, 일본, 유럽 다 북한의 도발에 비판을 가하는 성명이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3일 뒤에 나왔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알아봤더니 한 정당은 도발이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 한쪽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더 심각해진다. 포격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그 두 단어 가지고 3일 동안 옥신각신하다가 나온 결론이 포격 도발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무도 몰랐는데요. 제가 화가 난 것은 그 시기에 국회의원들의 월급 5.7% 인상시켰습니다. 자기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회의원이고 시장 군수고 정치인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주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 동포를 끌어안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회의 문이 와도 그거 못 열어요. 문선명 총재님 보세요. 김일성 정권 하에서 정말 황해도 백천에 쌀을 구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지금 당장 평양으로 가라. 평양에 있는 내 자식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집에 뭐 핸드폰도 없던 시대니까 연락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성경책 하나 들고 평양 가서 선교하다가 대동부안서에 잡혀가서 완전히 초죽음이 됐다가
또 탈출 안 하고 남아 안 하고 또 말씀 전하다가 김일성 정권에서 5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흥남 감옥에서 2년 8개월 동안 강제 노동하다가 유엔군의 폭격으로 겨우 살아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2차례나 암살의 위협을 당했던 분이고, 그런 김일성을 가서 문선명 총재님이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협력의 길을 열고 북한의 김일성으로 하여금 92년 바로 다음 해에 이산가족 상봉을 만들어내신 거 아닙니까? 참 그런 거를 볼 때 우리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헬무트 콜이 정말로 충격받은 사람인데, 저는 이 사람보다 더 큰 충격을, 베를린 장벽으로 인해서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호네커 서기장, 안경 낀 사람. 동독의 서기장이죠. 그 옆에 잘생긴 남자 누구죠?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까지 불러왔어요. 그 뒤에 공산권 지도자 27명 불러다 놓고 뭘 하느냐? 이날이 동독이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된 지 4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걸 축하하는 퍼레이드를 소련 탱크들이 쫙 지나가면서 보여주고 동독 사회주의는 성공했다고 이렇게 선언했는데, 32일 뒤에 어떻게 됐죠?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동독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이게 역사입니다. 아무리 김정은 정권이 통일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북한 주민의 민심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남북한 모두가 마음속에 통일을 염원하고 있어요. 통일을 하고자 해요. 김정은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 천심, 민심이 천심인데 그 막을 수 있나요? 김정은 정권 몇 명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늘에 천운 오면 열리는 겁니다. 그 기회를 우리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그날 점심입니다. 6시에 무너졌습니다. 그 낮의 모습입니다. 체크포인트 찰리라는 미국의 그 검문소가 있잖아요. 그 옆에 탱크가 별 그려져 있는 게 미군 탱크입니다. 건너편에 소련군 탱크를 향해서 포신을 정조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경계태세가 아니라 딱 조준하고 있습니다. 소련 탱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누가 하나 쏘라 그러면 전쟁 나는 정도의 심각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비무장지대에 2km 해가지고 4km의 비무장지대라도 떨어져 있었던 우리 상황이지만, 여기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더 긴장된 상황입니까? 이런 곳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제가 2년 전에 한학자 총재님께서 베를린에 가서 피스로드 대회를 하고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코로나 상황이라서 굉장히 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라 이겁니다. 가서 독일 통일의 그 천운을 이제 한반도로 연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갔어요. 일본의 대표자하고 제가 둘이 같이 가서 그 대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성대하게 했고 독일 정부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곳에 이제 제가 그 피스로드 하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대학교 3학년 때 가서 데모했던 그 장소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갔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갔더니 이 검문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검문소는 그대로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탱크는 사라지고 뭐가 들어섰느냐? 맥도날드가 들어섰습니다. 맥도날드. 독일 사람들은 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독일 통일이 됐는가? 이 얘기를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되던 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이유가 고르바초프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개혁 정책을 그때 선언했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지켰기 때문에 소련 군대가 있었지만 장벽 붕괴를 다시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 그런데 통일은 왜 됐느냐? 독일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서독 사람처럼 잘 살고 싶은 동독 사람들의 강한 열망이 독일을 통일을 이뤄내게 만든 겁니다. 그들이 서독 의회와 쉽게 말하면 통합할 수 있는 동독의 그 정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서 통합한 거예요. 그 당대 당으로 흡수되는 형태를 취해서 통일을 이뤄낸 겁니다. 동독 사람들이 해낸 겁니다.
왜 했을까요? 서독이 잘 사는다라는 걸 알았고 서독처럼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동포들 다 합니다.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대만인 줄 알았대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과 남조선은 다른 나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잘 사는 대한민국이 남조선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김여정이나 이 뭐 담화 낼 때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조선이라고 안 하고 지금은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대한민국이라고만 해주면 좋은데 거기에다 것들이라고 이게 또 하는데, 아니 김여정, 김정은이 남조선이 대한민국이라는 걸 다 알려준 거예요 이미. 근데 그 대한민국은 그 한류, 그 노래 불렀던 대한민국의 그 가수들이 남조선 가수였어? 이걸 모두 알게 돼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 북한 동포들 대한민국으로 통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 간절하다 이겁니다. 간절하다. 그런데 독일 사람은 고르바초프 덕분에 통일이 됐다 그러는데, 고르바초프는 누구하고 같이 해서 통일이 됐냐? 레이건 대통령하고 그 일을 같이 했다고 그런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죠.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가 공약이었고 실제 실천명 빼나갔고, 재선에는 한미연합사 해체가 공약이었습니다. 우리 장군님 이거 아시죠? 카터가 재선되면 대한민국은 재앙입니다. 안보적 재앙. 이런 때 그래도 다행히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그 레이건은 정말 정치를 주지사 한 번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카터는 주지사 했지, 뭐 상원을 했지, 하원을 했지, 뭐 몇 선을 한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그냥 주지사 하나야. 그런데 영화배우 출신이에요. 근데 나이도 40년 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평균 연령이 아니라 그때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누가 봐도 50대 카터가 더 성공 가능성이 있죠. 현직이고. 그때 문선명 총재님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어떤 일을 하냐면 뉴스월드라는 신문을 가지고 레이건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해요. 뭐라냐면, 하나님께서는 국제공산주의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40대 미국 대통령으로 레이건 후보 당신을 결정했다. 레버넌문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감사해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아닐지 솔직히 모른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알았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을 레버넌문께 전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 총재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선거 당일이 오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당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선거인단이 표를 찍어야 되는 날입니다. 그날 아침에 전 미국으로 무슨 신문을 보내라 그러냐면 레이건이 파격적으로 압승했다는 기사를 보내라고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편집진이 아마 경악했을 겁니다. 그러나 문선명 총재님을 믿고 그 신문이 나갔습니다. 레이건 랜드슬라이드, 레이건이 산사태처럼 이겼다는 신문을 받아본 미국 국민들, 선거인단, 이게 뭐야?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레이건이 이기는 거야? 압승이야? 그러면 기왕이면 내가 꼭 카터 찍고 지느니 레이건으로 찍고, 나도 내가 당신 찍은 거 알지? 표 다 분석되니까요. 바뀐 겁니다. 그래서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 489명이 레이건이 그 표를 확보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미국의 기자들이 레이건 캠프로 뛰어간 사람도 있지만 뉴스월드 신문사로 뛰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뉴스월드는 한 10만 명쯤 여론조사를 한 거냐, 그러지 않고 어떻게 맞췄느냐. 그러니까 이 박보희 사장이 딱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딱 한 분에게만 설문조사했습니다. 누구냐? 우리 신문사의 사주이신 레버넌문 문선명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 교인들을 통해서 아마 설문조사를 했을 가능성인데 몇 명이나 했다는 거냐 그분들을. 그러니까 박보희 사장님이 또 그럽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분도 딱 한 분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자가 미국 정치인들 조금 많이 하거든요, 농담. 그러면 그 하나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레버런 문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핫 라인이기 때문에 그건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죠. 고마움의 뜻을 표하고 SDI라는 우주 방위 전략을 추진합니다. 인공위성에서 소련의 핵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요즘에 대한민국이 레이저로 북한에서 들어오는 그 무인기를 다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발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00원입니다. 레이저 빔으로 북한의 무인기를 요격하는 시스템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 무서운 나라예요. 그때 이 레이저 빔을 개발했던 그 분이 데니얼 그레이엄 삼성 장관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것을 할 때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드러나면 이분들이 암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온 겁니다, 이 장군이.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께 부탁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가 이걸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주면 자신들은 그 뒤에 숨어서 이걸 성공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워싱턴 타임즈가 그런 걸 강력하게 하면 소련은 레버넌 문선명 총재나 우리의 지도자들을 암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감내하신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워싱턴 타임즈가 본격적으로 문선명 총재님이 미국에 창간하신 신문 아닙니까? 이게 레이건을 돕고자 한 것인데, 그때 뉴욕 타임즈나 이런 거는 SDI 이거 다 미친 짓이다 이랬는데, 오히려 문선명 총재님은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나는 워싱턴 타임즈 창간했다. 그리고 미국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돈이 없어요. 미국은 하는데 소련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요청해가지고 SDI 정책을 취소하라 그러는데 레이건이 거절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서 뭐라고 제안하냐면 SDI 정책만 취소하면 유럽에 전진 배치한 핵미사일을 뒤로 빼겠다. 엄청난 제안을 했는데 레이건이 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고르바초프가 미국은 진짜 이 정책을 하겠구나, 그리고 성공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소련은 그걸 할 능력은 없으니까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서 미소가 중장거리 핵미사일 50%를 폐기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소련이 미국보다 핵미사일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누가 이익입니까? 퍼센트로 가는 거니까. 레이건의 외교적인 정말 대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로 가는 겁니다. 경제로. 그러면서 소련 연방의 그 많은 그 공산주의 국가들에게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대신 원조도 안 준다. 이걸 지킨 겁니다. 고르바초프가 그 개혁 정책을. 이제 철조망이 열려요, 헝가리가.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수십만이 헝가리 국경에 차 던져버리고 뛰어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89년 11월 9일 동독 공산당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킨토 샤보스키가 말 한마디를 잘못합니다.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쩍들쩍 하다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막 하다가 지금 이 시간부로 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작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 같은 얘기를 동서독의 젊은이들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은 그 문을 열어줬다 그랬잖아요. 그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작은 문을 열렸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통일을 했다 이겁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곧바로 이제는 고르바초프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세계 언론인 대회를 개최하면서 회담을 합니다. 그때 경제협력의 대가로 종교 자유의 확대와 레닌 동상 철거를 요구합니다. 고르바초프가 그거 레닌 동상 철거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담한 얘기죠. 그러면서 그때
한소 수교를 맺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루어졌죠. 고르바초프가 대한민국에게 유엔 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약속한 이 메시지가 문선명 총재님께 한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는 한소 수교가 됐습니다. 한국과 소련이 수교 맺는다는 것은 엄청난 대한민국 안보의 이익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시사저널이라는 지금 잡지가 지금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한국과 소련이 수교하는데 수교의 힘을 축적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문선명 총재였다고 그대로 나옵니다. 소련 대학생 3,500명을 미국에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공산당 쿠데타를 막아내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5명의 대학생들이 공산당 쿠데타를 막다가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누구였느냐? 문선명 총재에 의해서 미국서 교육받고 돌아온 대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살아났고 그는 소련 연방을 해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선명 총재께서 소련이 70년을 넘지 못하고 붕괴할 것이라고 선언하라고 학자들에게 지시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69년 만에 소련 연방은 붕괴가 됐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외교부 장관이 레이건 때문에 소련은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냉전에서 승리했는데 이 진리를 전해준 이는 바로 워싱턴 타임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하나님은 워싱턴 타임즈를 도구로 쓰시어 공산주의란 독재 세력의 종지부를 찍고 억압된 세계 시민들에게 자유를 가져오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3년 뒤에 고르바초프가 한국 오셨어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오셨으니까 굉장히 우리 정부가 잘해줬죠. 근데 이분이 정부 행사 마치고 한남동 문선명 총재님 자택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문선명 총재님께서 고르바초프의 손을 딱 얹고 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비록 당신이 소련의 대통령직을 내놓았지만 진정한 평화의 대통령이자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고 당신이야말로 평화의 영웅이다. 러시아 역사의 길이 남을 이름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이 아니라 오직 미하일 고르바초프다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 한 장이 있기까지 얼마나 문선명 총재님이 감옥도 마다 않으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 나오셨는가. 한학자 총재님 그 길을 같이 어떻게 걸어오셨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지금 이때 한학자 총재님께서 정말 다시 우리가 통일준비 국민이동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지금 북한이 통일 안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남북 통일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전반부의 부분을 제가 했을 뿐이고 정말 평양에 들어가셔서 문선명 총재님이 어떻게 김일성을 설득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성취해내고 그리고 김일성을 설득해서 비핵화를 설득해서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 사인에 조인하게 되는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보면 참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정말 가정연합을 이끌어 나오신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이 얼마나 수고하셨는가. 우리 국민들이 좀 안다면 그냥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알만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평화대사님들이 평화대사님들도 처음에는 모르셨어요. 그 일본에 우리 세미나 할 때 오셔서 들어보시니까 아 이게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정말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 운동을 평화대사로서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화대사님만 가지고는 안 돼요. 통일운동은. 정말 국민들이 정말 이 운동에 동참하고 통일준비 국민위원 되자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개풍군인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 돕자. 예, 거기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고양시에 일산에서 우리는 어디를 돕자. 그걸 도우려니까 10명 가지고 되겠어요? 적어도 1000명, 10,000명은 있어야 우리가 정말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 지자체 도와주듯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국회 안 믿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그래도 믿고 싶어요. 그러나 대통령 혼자 되는 거 아닙니다. 국민의 여론이, 국민들이 이런 운동을 하게 된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막아요? 자기들이 표받아야 되는데 국민이 나서야만 통일 준비도 되고 정치권도 바뀌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문선명 총재님 평양 가신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독일 통일이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그 교훈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좁은 기회의 문을 열고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북한 동포를 우리가 도와줄 마음이 있는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선명 총재님은 통일은 언제 되느냐, 남한 사람보다 북한 동포를 사랑하고 눈물 흘리며 그리워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통일은 오늘 밤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